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아, 오늘은 여기 모기장 안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밖에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또 모기장 안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낮에는 여기서 주로 모기장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모기가 워낙 이거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옷을 다 뚫고 들어가니까. 이게 모기들이 웃긴 게 여기 모기장에다 이렇게 뭐 낮잠을 자거나 할 때 손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 모기가 밖에서 물어. 이건 뭐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한번 편안하게 모기장 안에서 편안하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재 내용은 그 힌두교의 이론입니다. 전부 다 뭐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일단 계속 올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멧돼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멧돼지. 저번부터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멧돼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신변 잡기식으로 어떤 흥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멧돼지 이야기를. 뭐냐면 자연의 위대성의 일환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번에 식물의 위대성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언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동물의 위대성,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한 멧돼지 얘기를 빗대가지고 동물의 위대성을 잠깐 언급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덧붙일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위대성. 근데 인간의 위대성, 이게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위대성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위대성을 하는데 단순히 인간의 위대성이 아니라 몸의 위대성,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 따로 떼가지고 다음에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의 위대성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오르가즘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몸이라는 게 정신이 없어도 존재를 하는데, 이 정신이 된 거는 몸이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도 없고. 그냥 몸이 정신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철학이라든지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게 몸을 하찮게 여겼거든. 정신이 더 위대하다 이랬거든. 대표적인 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이 이분법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정신이 더 위대하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대 철학을 열은 데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질과 정신, 물질이라는 게 육체거든. 육체와 정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신을 위대한데 몸은 하찮다. 다 그랬잖아요. 헤겔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어요. 동양은 안 그래? 동양 음양 사상이죠. 음양 이분법적인, 그것도 이분법적인 세계거든. 모든 게 어떻게 딱 그냥 무자르 잘라가지고 거의 이분법적인 세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몸의 위대성을 하나의 담론으로서 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시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멧돼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멧돼지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뭐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서양 철학사에서 제가 서양 철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서양 철학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이분법적인 세계, 그 플라톤의 각주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 현상계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가지고 다 아류. 그런데 그 중에서 서양 철학자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몸의 위대성이라든지 오르가즘의 생활을 라든지 그런 거 연관을 줘가지고 한 3명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언급을 할게요. 우선은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학을 창시한 개창한 거지. 그걸 처음 주장한 후설이라는,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분이 현상학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이론으로 설파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후설은 지금 여기를 중요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게 뭐 동양사상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의식의, 사람의 의식에 나타나는 그 주관성을 강조해요. 주관성. 근데 단순한 주관성이 아니라 상호 주관성.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관계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면서 통시적으로 봐. 그거를 이제 게스탈트 요법이라 그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게스탈트 요법.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뭐 주관이라든지 객관이라든지 이걸 따로따로 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의 현상학이에요. 현상학. 그래서 후대에 뭐 하이데거라든지 샤르트라든지 메르리 퐁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후설하고 샤르트라고 뭐 퐁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여튼 근대 철학 이후의 모든 서양의 사상가들은 이 동양 사상에 아주 심취를 했어요. 예를 들면 노장 사상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심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사상의 근간을 이뤘다고. 이거는 이제 최근도 아니야. 한참 전에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설이라든지 샤르트르라든지 퐁티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화이트헤드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동양사상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이, 그게 다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의 근간을 보면 다 동양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후설의 현상학하고 또 샤르트는 뭐를 얘기했냐면 실존이 존재에 앞선다 그랬거든. 그거는 뭐냐면, 제가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한다 그랬는데, 절대계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후설이나 샤르트르나, 일반 서양 사상사에선 좀 이단화 같은 존재지. 좀 다른 이론을 펼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 메릴르 퐁티하고 샤르트르가 아주 평생 동지였고 평생 사상적인 동지였고 평생 친구였다고. 근데 샤르트르가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걸 옹호한 발언을 했어. 그리고 스탈린, 독재자인 스탈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기고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지,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메릴 퐁티가 결별을 선언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평생 친구였는데 아주 결별을 한다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니까. 하여튼 샤르트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언급할 건 아니지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복역한 사람이잖아.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치에 복역한 사람이고, 그건 사실로 밝혀진 거니까. 그리고 하이데거의 이제 정부 있잖아요. 정부가 정말 한나 아렌트거든. 제가 이 사상과 철학 제1회 처음 할 때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했잖아요. 어? 그 저자가 아렌트인데 아렌트가 이 하이데거의 그 정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메릴 퐁티인데, 이 사람은 몸의 철학자를 해요. 몸의 철학자. 아주 서양 사상사에서 아주 저는 중요시 여기는데 아주 이단하고 뭐라 그럴까 그 이분법적인 세계를 그린 서양 사상에서 아주 새로운 보기 드문 이원성을 거부한 거지. 이게 이분법적인 이데와 현상계, 보다 진료와 형상의 그런 거를 거부한 아주 독특한 철학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대륙의 관념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형성됐던 그 관념론을 거부해. 그리고 저 섬나라니 영국의 경험론, 그것도 거부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양 사상사는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 대륙의 관념론하고 이제 영국의 경험론하고 그걸 통합한 게 칸트거든. 근데 그걸 다 거부한 사람이야. 이제 이 몸의 철학자인 메를리 뽕티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주 저하고 이게 좀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과 감각이 있잖아요. 의식과 감각이. 이거는 어떤 정신적인 거라든지 절대계라든지 이데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몸의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몸의 체험을. 그래서 몸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고 강조를 한 사람이에요. 메릴 뽕티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은 단순히 몸이 지각을 하거나 느끼는 게 아니다, 이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몸과 세상의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가. 그냥 그걸 관계성이거든. 후설이 얘기한 그 관계성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동적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역동적이라는 건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을 재현하는 건데 그냥 재현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재현한다 그랬잖아. 그게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 했잖아. 마찬가지예요. 메를리 퐁티도 이 세상에 몸을 체험해서 느끼는데 그것이 그냥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래. 그건 관계성이라는 거거든, 이게. 그런 거 보면은, 후설이나 샤르트르나, 퐁티나 이 사람들이 동양사상에 아주, 많이 심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개연성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제가, 또 이제 언급할 기회가 많이 있을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메릴 뽕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 노장 사상에 경도돼 가지고 노장 사상의 호전몽 있잖아요. 내가 꾸는 나비 꿈이냐, 나비가 꾸는 나냐, 그게 호전몽이거든. 그래가지고 주체와 객체를 이원성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본다고, 하나로. 게스탈트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게스탈트 요법에 대해서 많이 예시를 많이 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제가 얘기한 오르가즘의 생활하고 연관이 많아, 이게. 그래서 이게 동양적인 사유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몸의 어떤 위대성, 그 다음에 자연의 위대성, 그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아마 서양 사상사에서 요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멧돼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멧돼지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오소리 얘기를 먼저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소리 얘기나 멧돼지 얘기나 요 세 사람, 후설이나 사르트르나 뽕티나,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연관. 몸의 위대성, 자연의 위대성, 오르가즘의 생활화, 관계성, 게스탈트 요법, 통시적인 거,
믿는 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선 저기 그 멧돼지에 앞서서 이 오소리를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 동물들이 많아요. 그 담비도 있고 뭐 쪽제비도 있고 근데 이놈들이 잘 인간을 무서워하지를 않아. 응? 왜냐면 잡지를 않으니까 포획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제가 저기 여기 그 백야초를 하거든요. 백야초라는 거는 100가지 약초를 효소를 담아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올해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가 저 장독대에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한 25개 정도의 장독대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쫙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가 뭐가 있었냐면 버드나무 효소를 제가 담근 게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은 다른 건 안 건드려. 다른 건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버드나무 효소만 이게 넘어져 있어. 뚜껑도 열려 있고. 그래 이상하다 이상해서 다시 세워서 뚜껑 덮어 놓는다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가면 또 그것만 이렇게 또 엎어져 있어. 며칠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희한하다. 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 가생이 것도 아니고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가만히 이제 봤지. 기다리면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니까 곧 이게 항아리가 넘어지면서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이 열리면서 다른 항아리에 딱 부딪히는 소리가 딱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계를 딱 봤어. 그랬더니 10시 24분이야. 그래서 10시 24분 그 기억을 딱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제대로 해놨지. 그날 또 이제 밤에 딱 보니까 또 항아리 엎어지는 소리가 딱 나. 그 시계를 보니까 딱 정확히 10시 24분이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그게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소리가 그러는 거야, 오소리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새스랑을 딱 가지고, 10시 24분 한 5분 전에 나가가지고 딱 숨어서, 내가 그놈을 잡으려고 숨어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10시 24분이 지나도 안 와.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와. 한 3일 동안 내가 보초를 세웠는데, 3일 동안 안 오더라고. 이 새끼가 진짜 영리하고 똑똑한 거야. 동물들이 기가 막혀.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그리고 사람이 그걸 딱 감시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절대로 안 와. 그래서 그 다음에 한 3일 동안 내가 보초를 쓰다가 그 다음에 안 쓰고 그냥 텐트 안에만 딱 있었어. 영락없이 와가지고 그걸 엎어뜨리더라고. 근데 오소리가 왜 오소리인지 알았냐면, 오소리는 다른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그 땅을 파요. 땅을 깔때기식으로 파가지고 그 먹이 사냥해도 깔때기식으로 파고 그걸 자기 화장실로도 써요. 그렇게만 파. 그래서 내가 이제 오소리라는 걸 알았지.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 그 사냥꾼이 있거든요. 그 사냥꾼한테 얘기했더니 그 시간대에 이제 사냥개를 쫙 푸른 거야. 그래서 저기 이제 사냥개는 전부 다 GPS를 다 달았거든요, 목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저 산능선이 저 300m, 여기서 300m 가는 데서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근데 그 사냥꾼이 뭐라 그러냐면, 그 오소리가 없어지면, 한 구역에서 없어지면 다른 오소리가 들어온다는 거야. 아니야 다를까 며칠 있다가 보니까 또 그 깔때기 모양으로 그냥 밭에 그냥 전부 다 파놓은 거야. 근데 그 새로 들어온 오소리는 그 항아리를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건드리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나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놔뒀다고. 그런 식으로 오소리라는 동물이 아주 얼마나 영리한데. 그건 뭐 말도 못해. 오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그렇고, 또 곤충을 관찰해 보면요. 그 동물들의 그 위대성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 하여튼 멧돼지 얘기를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시간이 없네. 자, 멧돼지 얘기를 해볼게요. 멧돼지가 또 이놈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시간관념이 기가 막힌 놈이야 이게. 제가 저 용인에서 3년 동안 컨테이너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산 밑에서.
얘네들은 멧돼지가 정확해. 그때 용인에서는 밤 9시. 밤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내려와. 밭으로. 그래서 밭으로 해집고 가. 정확해요. 그냥 맨날 며칠 꼭 9시만 와. 그래서 나중에 헛수습 써서 그 쇠스랑 가지고 9시에 딱 지켰다고.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새끼를 찍었더니 그냥 꽉 그냥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잡을 수는 있었어. 근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라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찍으면 죽는데.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살려줬지. 그리고 나서도는 안 오더라고. 근데 멧돼지도 기가 막 시간관념이 기가 막혀요. 정확해 9시. 그리고 한 번 그 자기가 생각한 그 밭에 먹이가 있는 그 밭은 계속 찾아와요. 그거는 뭐 다른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는 제가 이제 텐트 하나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텐트에서 자면은 여기는 밤 12시야. 이쪽 그 멧돼지는 밤 12시만 되면 텐트 그 주위에 와가지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제 내가 계속 여기 살으니까 이게 사람 냄새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그게 뜸해지면서 이제 안 오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 초저녁에 많이 와요. 초저녁에 많이 오면 내가 꽉 소리 지르면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걔가 또 이놈이 그 얼마나 똑똑한 놈이냐면, 제가 저기 서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저기 서울에 올라간 건 어떻게 알아? 서울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놈들이 밭에 와가지고 땅을 다 해지고 오는 거요. 걔가 서울에서 내가 땅 내려오잖아. 그러면 안 날아. 싹 안 와. 기가 막혀요.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지. 이야, 기가 막혀요. 하더니. 그리고 멧돼지에 대해서 상식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면, 그 멧돼지가 이제 암컷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암컷은 피해 다녀야 돼. 그 근처로 가면 안 돼. 왜냐면 그 주위에는 항상 수컷이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수컷 만나면 그거 위험하고 큰일 나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 멧돼지 만나면 뭐 호루라기를 부르면 뭐 이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호루라기, 그 다음에 뭐 죽은 척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뭐 크게 뭐 이 동작을 크게 해서 큰 동물처럼 보이게 한다고 뭐 별의별 그 대처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 제가 경험해 본 바는 다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딱 제 경험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멧돼지를 피하는 방법은, 딱 저기야. 딱 가만히 있어야 돼. 만났다, 멧돼지를 만났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요. 동물들은 그래.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 보여주면 공격을 안 해요. 전부 다 그냥 가. 다 그래. 어느 동물이든지 다 그래. 그리고 등을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등을 보고 도망가면 그때는 더 위험한 거야, 이게. 그리고 멧돼지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도망가면 무조건 안 돼.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공격하는 멧돼지가 있어. 가끔가다. 무조건 사람만 보면 공격하는 멧돼지가 있어. 그놈은 뭐냐면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한 놈이야.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해코지를 당한 놈은 그 기억이 있어. 기억력이 비상해요, 멧돼지가. 그래가지고 사람만 보면 무조건 공격을 해. 그럴 때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바위나 나무 위로. 많이 올라갈 필요 없어. 한 1m 정도만 올라가면 돼. 무조건 높은 데로.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 뭐 죽은 척 해도 소용없고, 뭐 크게 보여도 소용없고, 호루라기 불어도 소용없고, 뭐 무기를 가지고 해도 소용없고, 도망가도 아무 소용없어. 무조건 나무 위로 가거나 바위 위로 올라가야 돼.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그 멧돼지 사냥꾼이 사냥하는 거 직접 제가 경험을 해서 직접 봤어요. 근데 어떻게 사냥을 했냐면은 그 사냥개가 있어. 사냥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S를 항상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쫓아가는 게 아니야. 일단 사냥개를 딱 풀으면은
보통 5마리 풀어. 3마리 풀으면 안 돼. 3마리 풀으면 사냥개가 다쳐요. 죽거나 다쳐. 최소한 5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멧돼지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딱 풀어놓으면 얘네들이 냄새를 맡고 막 쫓아가. 지구전이야. 막 쫓아가. 계속 쫓아가. 이 사냥개가 다리가 길고 유선형으로 생기고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무지무지 빨라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느 계곡 같은 데를 몰아놓는 거예요. 이게 멧돼지를. 그래가지고 사냥개가 멧돼지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지 못해. 그건 못 죽여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주위를 삥 둘러싸가지고 계속 짖는 거야. 짖고 한 놈이 귀때기 같은 거. 귀때기를 물더라고. 다른 데는 못 물어. 귀때기를 막 물고 딱 또 빠져. 그럼 다른 놈이 또 가서 귀때기 물고 막. 그러면 이 멧돼지가 그냥 죽는 소리를 해. 꽉 죽는 소리를 해. 도망도 못 가고, 어디 서로 방역도 못 해. 왜냐면, 동물이라는 게 어떤 공포심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짖고, 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그때 이제 사냥꾼이 GPS 보고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이 있다 그러면, 총으로 쏘거나, 어떤 사냥꾼은 날카로운 창으로 급소를 찌르더라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총으로 급소를 못 맞추면요, 멧돼지는 총을 아무리 많이 쏴도 안 죽어. 또 시원해. 급소를 맞으면 죽어요, 멧돼지가. 근데 급소를 안 맞으면요, 도망가고 안 죽어요. 몇 방을 쏴도 안 죽어. 응? 이게 그런 놈이 총알을 맞고 급소를 안 맞고 총알을 맞고 도망간 놈은 복수심이 있어, 복수심. 그래서 사람만 보면 무조건 공격한 놈이 그런 멧돼지야. 그리고 요 근처에 멧돼지 중에서 왕멧돼지가 있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얘기만 들었지. 여기 사냥꾼이 몇 명 있는데 이 멧돼지가 급소를 안 맞고 총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나 봐. 그러니까 이놈은 다른 산도 안 도망가고 요 산을 빙글빙글 계속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돌면서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놓으면 딱 도망가는 척 하면서 사냥개를 유인해가지고 어떤 계곡 같은 데 몰아놓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여기 사냥꾼 몇 명 있는데 여기 각 사냥꾼의 사냥개가 엄청나게 죽은 거야. 왕멧돼지한테. 그래서 이게 공공의 적이 됐어. 이게 사냥개, 제가 보니까 사냥개 한 마리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력을 들이더라고. 돈도 많이 들이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성질나겠어, 사냥꾼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서로 막 쫓는 거야. 매일 사냥꾼하고 그 왕멧돼지하고. 그 왕멧돼지는 사냥개를 딱 유인해가지고 죽이고. 그게 엄청나게 반복됐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결국 사살했다 그러더라고. 응?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여기서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멧돼지가 그래도 최상위 포식자거든. 포식자인데 물론 농장들을 해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것도 있죠.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멧돼지가 먹이 사슬에서 얘네들이 하는 아주 좋은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고 어떤 자연의 농사꾼이야 이게. 멧돼지가 자연의 농사꾼이라고. 물론 개체수를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걸 꼭 굳이 인간의 무기 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별로 찬성해지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 곤충 하나하나가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예요. 이게 다 미래의 먹거리면서 지구의 자원이라고. 이게 지구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런 곤충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아, 동물 다 죽어봐, 멸종돼봐. 그럼 식물도 다 죽는 거요. 그럼 우리가, 인간도 죽는 거요, 그거는. 응? 우리 먼 미래를 생각해. 통시적으로 관계성을, 아까도 얘기했잖아. 관계성, 그게 관계성이거든.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 자연의 위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자. 자연을 꼭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우리가 갖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자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자연주의니까 자연의 해답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오르가즘의 생활하고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멧돼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